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 정책을 말한다.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주의 뉴스 김태희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규 민중당 대표님을 모시고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 패널로는 김재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직접 민주주의 뉴스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민 패널로 참여한 양주에 살고 있는 일하는 노동자 김재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중당 상임 대표 이상규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당이 강제 해산당하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후에 한 3, 4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했고요. 작년 8월에 민중당 2기 당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책을 말한다 프로그램은 시민들도 함께 정책을 말하는 이런 정치 문화 조성해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정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의미로 정책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당에서 저희가 정책 문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시민을 모집하는데요. 이번에 첫째 시간이라 시민 모집이 조금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그중에 김재강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민중당의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요. 주로 노동복지, 사회보장제도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재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상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네,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 이 직접 민주주의 참여 신청을 받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해서 제대로 할지 좀 고민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사회자분하고 이상규 대표님이 좀 채워주면서 오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특히 이제 이 뉴스 첫 또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민중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민중당은 말 그대로 당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일궈온 민중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직접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치로 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중당 안에는 노동자 민중당, 농민 민중당, 청년 민중당, 빈민 민중당, 그리고 여성 엄마 민중당 이렇게 5개의 독자적인 당 조직이 함께 있고요. 이 5개의 당 조직이 연합해서 민중당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적 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합 정치. 그래서 촛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 한국 사회 완전히 바꾸자 이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울산 동구 김종은 국회의원님이 그 원내에서 혼자서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김종원 의원이 지금 한 분이 원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죠? 맞습니다. 원내 정당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원내 정당이면. 네, 그렇고요. 저희들 지역의 경기 북부에 제가 사는데 우리 이제 이웃 제가 양주에 사는데 이웃 의정부에도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김재현 전 의원이 있어요. 김재현 의원이 의정부에서 책방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하고 관계를 좀 맺고 있어서 또 좀 더 친근함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질문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이야기했듯이 유럽과 프랑스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당의 주요 의제,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인데요. 그 브렉시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브렉시트 사태가 어떻게 이렇게 터지게 됐는지 대표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는 뭐 브렉시트에 대해서 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유럽 연합에서 가장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실제 독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던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이게 과연 진보 정당 집권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유럽 연합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그 내부의 그 빈익부 그 빈부격차가 커졌고 경제력이 큰 독일이 경제력이 약간 다른 나라들의 부를 이렇게 빨아오는 이런 형태 속에서 독일은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는 반면에 다른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런 그 내부 착취 구조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기본 토대로 한 이 경제 공동체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독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국의 불만이 쌓였던 것이고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일랜드와의 그 전면적인 그 이 무장 갈등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복잡하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영국이 그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습성을 계속 고수할 거냐, 정글의 법칙대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할 거냐, 아니면 유럽 전체의 그 어떤 공존이나 어떤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거냐는 이제 영국의 선택의 몫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가 지금 아직도 그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영국 의회에 지금 한계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으면서 스코틀랜드는 또 독립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브렉시트의 결과에 따라서 영국이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마 영국이 요동친다면 유럽이 이제 큰 변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전망을 하면서요. 이웃 나라의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때 노동자를 위한 어떤 의료보험 조장이나 실업보험에 대한 부과된 노동자들의 그 부과를 최소화시키고 특히 자본가나 이 가전자들에게 전가하겠다 그런 이제 공약을 하고 당선됐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딴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란조끼 그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그 노란조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의 노란조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면은 또 폭력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했던 촛불혁명은 정말 평화적인 혁명으로서 국기문란 정권을 퇴출시켰는데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프랑스 문제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다만 프랑스가 톨레랑스라고 해서 관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프랑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비유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리스의 민주주의하고 거의 저는 흡사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에게만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노예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죠. 알제리나 튀니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프랑스의 톨레랑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회에 가장 그 저소득층, 빈곤층 또는 가장 약한 층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배제와 약탈, 수탈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벌어지는 일이다. 그 뭐 세부적인 거에서 뭐 세금 문제라거나 불평등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구조적 불평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프랑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장기 실업 문제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장기 실업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월 소득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100% 지원해 주겠다 하고 그 당시에 2012년 대선 때 지금 현재 야당이죠. 거기서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100% 지원해 주겠다 하고 공약사항을 내걸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프랑스 거를 제가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프랑스 게 아니고 네네 프랑스 거는 그냥 다른 나라니까 예, 남의 나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 청년층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실제로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직을 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무급가족 봉사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2012년 대선 때 지금은 탄핵되셨지만 그분이 이제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런 분들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야당이죠. 거기서 비정규직 사회보험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민중당의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당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네. 보편복지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편복지가 그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는 무상급식 논쟁이었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반발을 했고 정책 생명을 걸었다가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되는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보궐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그 한나라당이 부정선거를 포함한 전면적 공세를 사실은 펼쳤다는 게 최근에 이제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정보경찰이 네, 뭐 다 그 선거 캠프 박원순 역할 시장하고 붙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서버 다운되고 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정치 공작과 부정선거 사실은 벌어졌던 건데 네. 그걸 전부 다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놓고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세 가지 조치를 바로 취하거든요. 네.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가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시립대를 반값 등록금을 네. 반값 등록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당시에 시민들의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연말에 그게 2011년도죠. 11년도 연말에 조중동 이 연말 특집으로 일제히 뭘 쏟아내냐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폭망한다. 네. 그렇죠.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 문제가 위기 상황이다. 이 경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한나라당은 당선될 수가 없다는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냅니다. 연말 특집 시리즈로. 네. 그러면서 그 박근혜 후보가 등장하고 빨간색으로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네. 그렇죠.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논쟁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고 그 결과 박원순이 탄생했고 완전히 밀리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기존의 야당인 민주당의 복지 정책보다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때는 그 노령연금 지금 이제 기초연금이죠. 이것을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네, 하는 아주 획기적인 공약을 네, 그렇습니다.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연관된 이제 각종 정책들이 전부 다 이 보편복지로 다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그 경제 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 공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더 보편복지에 가깝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 사령부를 비롯한 그 관권 선거를 조직적으로 펼쳤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같이 하긴 했지만 동시에 20대, 30대, 4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층까지를 매료시킬 수 있는 이런 장밋빛 공약을 실제로 내세웠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일부라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보편복지를 못하고 소득 구간을 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아동수당, 그다음에 영유아 그 통합보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쭉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복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자, 이 대목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주장했던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아, 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나왔던 거죠. 네. 원래 그 무상급식 다음에 나올 것은 무상교복이었고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실행을 많이 해간 좀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보편복지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기는 진보 정당이 합니다. 이것이 처음 제기될 때는 급진적이고 이것이 과연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의 수혜를 누가 보통 받게 되냐면 중도 정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그 수혜를 먼저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위기감에 몰린 보수 정당이 오히려 이 복지 정책을 전면화하는 이게 다른 나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기본소득을 좌파 정권이 아니라 우파 정권이 주로 시행했다. 네. 뭐 그런 이제 연구 보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박근혜 후보 시절에 내놓은 그런 공약들이 보편 복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제가 먼저 네.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네.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제 어머니도 90이 넘었는데 박근혜 이야기하냐면 그 20만 원, 예. 매달 20만 원씩 준다더라. 예. 그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 그냥 경로당에 가면 맨 그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것 때문에 당선된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뭐죠? 방금 얘기했던 그 청년들 실업 급식 무상급식 예. 무상급식 문제도 원래 정책 의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 민중당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어디였죠? 당시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네? 민주노동당이었죠. 네, 처음에 제기할 때 민주노동당이었고 네. 박근혜 후보가 요거 뛸 때는 통합진보당 그랬죠. 시절이었죠. 네. 예. 그 무상급식도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제 정책 제안은 이제 진보 정당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입안하고 실행한 거는 또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이제 저희 요 관련된 요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일 큰 게 노동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 즉 그 노동자와 사장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노동자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노동자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실직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게 돼버리죠. 예. 그렇죠. 현재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하청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파견 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원래 원청 사장이 다 그 일하는 것을 통제하고 규정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만 사장이고, 예, 그리고 그 원청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만 노동자고 하청업체 직원은 그 회사 노동자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지금 다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회사 노동자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계약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 그리고 그 계약을 한 하청업체 회사만 사장만 사장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원청까지. 예. 네. 이것이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4단계가 되든 각각의 사장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장으로 봐야 된다는 네. 것이 저희 이 노동 공약의 노동 정책의 큰 줄기입니다. 네. 네. 법제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 그 청년 노동자 김용균 님이 네. 그 안타까운 태안화력에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산재를 정말 당하셨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사가 따로 있고 발전사 밑에 운영회사가 있고 보수회사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청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다 똑같이 저 서부발전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원청은 서부발전의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구조인 거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나몰라라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없어지려면 네. 파견으로 되어 있든 하청으로 되어 있든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든 계약 형태 또는 파견 형태에 상관없이 그 회사에 관련돼서 노무를 제공하면 모두 다 그 회사 노동자로 봐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이 노동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이 함부로 네. 그러니까 비정규 노동자 마음대로 다 쓰십시오. 그래도 그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급여 책임, 그다음에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책임 전부 다 사장들을 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어서 감옥 가야 되면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정규직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정규직 임금을 1.5배로 예. 네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제안 보니까 정책 의제에 예. 비정규직 임금을 예. 1.5배로 올리겠다는 이런 예. 정책 의제를 했는데 예. 그 실현 가능한지 또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그 한번 이제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그래요. 근로기준법에 간단한데 왜 이렇게 잘 안 네. 되고 있죠 지금까지? 그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보셨잖아요. 네. 네. 그 선거법 개정안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그 자유한국당의 어마어마한 물리적 그 저지를 네. 뚫어야만 방어력을 뚫어야죠. 겨우 패스트트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300일 넘는. 예. 그런- 완강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절대로 동의 못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한 줄만 넣자는 겁니다. 네. 계약의 유무, 고용 형태, 파견 형태 상관없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 급여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네. 근로기준법에 이거 한 줄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경천 동지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책인데요. 잠깐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잠깐 쓸 때는 더 많이 줘라. 네. 이 건설 현장에 가면요. 1년 365일 일하는 분들의 일당은 좀 작습니다. 그분들은 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당이 좀 작아요. 1년 365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네네. 뭐 제가 일을 했던 배관 쪽도 그렇고 전기 쪽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일당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일이 없는 그런 또 직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저희의 2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 1년을 평균으로 치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일당이 훨씬 더 세야 돼요. 급여가 훨씬 더 사실 센 것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구에서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개념이 도입될 때 다 네. 이렇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뒀단 말이에요.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건 당연히 깨져야죠. 설계 자체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마음대로 쓰십시오. 대신 비정규직은 훨씬 더 잘 처우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급여는 1.5배 이상을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렇게 주기 싫으면 다 정규직으로 쓰십시오. 네, 그거죠. 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일용직 노동자도 많고 보면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데요. 18세부터 60세까지 53%가 거의 이제 국민연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연금 가입자 규모가 2,113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 중에 납부 예외자가 거의 457만 명이에요. 네. 그 중에 112만 명이 장기 체납자로 되어 있고요. 거의 26.9%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네. 그리고 3,170만 명이 전업주부 학생, 18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3,170만 명 중에 전업주부 학생이 거의 1,0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가입을 제외하면 53%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 중에는 이제 저소득 근데 노인들도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는 네. 그러니까 약간 낮은 좀 문제입니다. 밀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이제 이 설계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네네.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그러면은 교섭을 할 수가 있고 네. 자기의 노동 조건, 근로 조건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갖춰 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할 의사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네.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자가 네. 되든 4차 산업혁명에 의하면 또 이 노동 구조가 상당히 많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스스로 자기 노동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제 큰 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이런 겁니다. 편의점 알바. 네. 지금 이제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은 편의점주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편의점 알바는 자기를 고용한 사장은 그 가맹점주 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면은 가맹본부 예. 그 결국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기업의 회장이 모든 자기 가맹점의 알바에 대한 급여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완전히 바꿔 버리자는 겁니다. 그럼 가맹점주의 그 급여까지도 아니죠. 기본 가맹점주가 아니고 네. 알바생들은 보장을 하는데 그 알바생의 급여를 가맹점주가 네. 책임을 못 지면 가맹본사 네. 네. 회장이 책임지게. 네. 그러면 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마구잡이로 늘릴 수가 없어요. 네. 마구잡이로 늘려서 개별 점포가 장사가 잘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급여를 못 주면 자기가 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 본사에서 알바생들에게 급여를 주게 되면 그렇죠. 지금은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그 점주들, 예.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자기 급여가 안 빠진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 급여를 이제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네.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가맹점주에 대한 최소 소득을 네네. 보장하게 되는 보장하게 겁니다.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네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렇게 겁니다. 해결이 되겠네요. 예.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커피점도 다 프랜차이즈로 돼 있죠. 편의점도 네, 거의 다 프랜차이즈, 그렇습니다. 외식업 뭐 웬만하면 다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프랜차이즈 대기업 회장님이 가맹점주의 최저 소득, 최저 수입도 네. 보장하고 네네. 그리고 모든 알바생들 그 직원들의 급여도 급여도 전부 다 책임지게끔 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구조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구조가 바뀌게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사실은 최저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0원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네. 지금 표준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만큼 줘야 된다고 하는 걸로 설정하는 건데 원래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최저로만 지금 계속 주려고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전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는 것이 맞는데 이 이제 중소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주, 가맹점주 이런 분들이 중간에 끼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책임을 그 전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맹 본사 회장님이 다 책임져라.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경우는 정부가 부담해라. 정부가 부담해요. 예. 네. 예, 설계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거기에 좀 절개를 붙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방향성이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가맹점주하고 본사하고의 그 착취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득금이 나와도 지금은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점주들은 고생하고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례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서울 모처에서 그런 이제 편의점을 하는데 예. 지금 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 그 우리가 기본 얼마죠?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더 많은 것들이 힘든 거는 동일 점포들이 주위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3대 메이저 편의점만이 아니라 요즘은 다른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네. 또 막 생겨나니까 이 지금 그 법에 의해서는 뭐 150m 내에는 네. 출점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동일 브랜드는 출점하기 못하게 되지만 다른 브랜드가 대기업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비해서 그때 한 7개인가 됐는데 지금 15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한정된 사람들을 가지고 15개로 나눠서 먹으려니까 그래서 또 기본소득도 올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맹점주하고 본사하고의 이 불공정 관행을 공정 관행으로 바꿔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 관행을 바꾸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 제가 그 편의점 그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이거 이제 계약을 이제 갱신할 때마다 갱신할 때. 그 수익금에서 또는 이제 매출액에서 가져가는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을 확 높여버린답니다. 아, 참. 이걸 안 높이면은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가맹점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얘네가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갑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공정거래의 관점에서도 물론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거를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모든 알바생들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임금 교섭도 하고 그리고 교섭이 안 되면 파업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줘야 되고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해서 네네. 그럼 가맹점주들도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가맹점주는 현재는 없죠. 없습니다. 네.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의무 조항과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가맹 본사에서 협의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만이거든요. 갑질의 피해자가 될 예, 수밖에 그런데 없네요. 이거를 노사 관계로 하게 되면 교섭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부당 노동 행위로서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점포 그러니까 수많은 점포에 한두 명 있는 알바생들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4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전체 알바생들이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적용받고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지금처럼 4인 이하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도 다 적용하도록 바꿔야 되긴 하지만 현행 방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가맹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그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면 이 구조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 속에서 가맹점주에게도 일련의 권한을 주자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가맹점주에게도 단체 협상 권한을 주고 네. 그리고 가맹점주의 기본소득, 최저소득을 보장하자. 보장하는 보장하자. 것도 그 명시하자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그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업주를 완전히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협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섭은 아니죠. 현재는. 협의라고 표현하든 교섭이라고 표현하든 예. 그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섭은 강제 권한을 그렇죠. 예. 강제성이 이제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협상 권한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할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 예. 예, 협상을 할 권한을 주는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예. 그 가맹 그 본사의 회장님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에 그러니까 노동상권에 있으면 그래서 노동상권 중에 교섭권을 갖다가 그 교섭권을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동상권의 교섭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 별개로 별개로 가맹점주가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공정거래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균형해서 그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 네. 그 권한을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예, 성문화 시키자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말해서? 예. 자 획기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그럼 왜 안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아니, 정치권에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더 나가서 제가 그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본 거는요. 그 유통산업발전법 네네. 이제 남양유업 그 이제 갑질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골목 상권 그다음에 이제 전통 시장 네. 이제 이런 상인들의 요구가 당시에 대형마트의 그 영업 시간이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제 영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밤샘 영업, 24시간 영업을 네. 했었는데 네네, 그런 데가 이게 너무 있었어요. 문제가 크니까 네. 야간에는 이제 문 열지 말아라 해서 네.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고 와서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동네 그 골목 시장이나 전통시장, 동네 슈퍼에서 장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이제 9 to 9이라고 해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해주면 동네 시장이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난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상임위에서 그땐 지경이었는데요. 지식경제위원회 거기서 텐텐으로 이게 통과가 돼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대형마트는 영업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나라당도 이거를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거를 그 인정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거를 보류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받은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는 상임위 안에서 계약돼서 후퇴가 돼서 밤 12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일치 단결해서 움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는
그 지금 만약에 손꼽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네.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동네에 가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신림동에도 무슨 뭐 홈마트니 세이브마트니 드림마트니 그런 그 동네 네, 큰 슈퍼 있거든요. 중소마트. 네. 사실 거의 중소기업이에요. 많이 직원도 몇십 명이나 되고 막 네. 그럼요. 매출도 꽤 많거든요. 네. 이런 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매장 다 죽어도 좋고 사실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콘플러스, 네. 롯데마트, 이마트 세 개만 살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소기업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유세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새누리당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산이 1,000억도 안 되면 새누리당은 당신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죠. 1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취급 안 해줍니다. 새누리당은.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확실하게 계급 정치를 하는 거죠. 오직 가진 자들, 네. 대기업만을 위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네, 그렇죠. 대기업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법안은 극력 저지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다 따라갑니다. 참 문제입니다. 노동자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민중당 있고 노동당 있고 감사합니다.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당제가 그래 돼야죠. 이제 아직까지는 원내 일석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이 합쳐도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가지지 못했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클로즈 멘트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나온 김에 이번에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진작 저는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패스트트랙의 그 과정하고 또 이렇게 자한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저희들이 지금 패스트트랙 했던 것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부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득권을 놓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제일 크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선진화법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폭력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소수가 막는 것을 이제 그 다수의 의견을 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어겼잖아요.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네. 네. 예.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느냐?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선거법이고 하나가 사법제도 개혁. 공수처법. 그러니까 다시 그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됐던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일부 나눠주고 아주 약합니다. 네. 일부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비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판단하면 수사를 종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저 건을 기소하고 싶어도 기소를 못하죠. 아예 종결시켜 버리니까 미비한 건이라고 보고 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소 권한을 침해받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게 이제 반발하는 요 대목이 있는 건데 왜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긍정 반대하느냐? 선거법은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수 정당,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한 석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말에 왜 만석지기가 100석 모자라서 만석이 안 되면 천석지기한테 100석을 빼앗아서 기어이 만석을 채운다고 하는 네. 그 심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인 거고요. 가진 자가 더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수처를 포함한 요 사법제도 개혁을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그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검찰하고 다 꿍꿍이 속이어서 그러냐? 이제 뭐냐면 공수처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만 수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집중적으로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놈들이 지금 제일 뜨끔하겠죠. 그렇죠. 재발이 예. 저리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극구 반대하겠죠. 거죠. 네.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그 뭐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운동권, 노동자, 농민들이 그 사회적 약자가 단결해서 머리띠 두르고 그 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 전부 다 폭로로 다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그들은 더해요. 제가 실제 삭발까지.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하면서 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맞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계급 정치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나는 대기업만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분화되는 것이 색깔이 오히려 선명하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빈곤층에 있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힘센 어느 정당을 분들이- 찍어줘서 네. 거기서 부스러기를 이렇게 네. 그렇죠.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예. 그게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알 수 없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 그거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시혜를 베풉니다. 떡고물을 조금씩 나눠줘요. 조금씩. 굶어 죽지 예. 않을 정도만요. 조금씩 예. 나눠줘요. 예,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 중에서 그 떡고물을 받아 먹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이 저 농경 시대에도 지주보다 마름을 더 미워하게 되잖아요. 아, 네네. 예,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동조합이 처음 결성될 때 사장은 잘 몰라요. 악덕 관리자가 항상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예. 사실 관리자도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중간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 이게 항상 그 분할해서 통치하고 대리 통치하는 방식을 가진 자들은 늘 써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패스트트랙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죠. 마름의 그런 피해라는 거는 더 심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가 1919년 이제 3.1혁명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이죠. 해잖아요. 그때 일본이 통탄했던 것들이 뭐냐면 아니 지금 조선이 지금 망하고 9년이 됐는데 이 자기들은 무단 통치를 해가지고 조선은 이미 다 꺾었다고 했는데 9년 만에 이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정책을 바꾼 것이 뭐냐면 문화정치라는 문화정치로. 바뀐데 그 문화정치라는 거는 고도화된 침략 정치고요. 예, 압제 정치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친일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우리 내부에 친일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지금 이제 100년간의 친일의 역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맞습니다. 예,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로 네.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까지 와서 그래요. 나경원 같은 자가 네. 이제 지금도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뭐 등등 뭐 쭉 그 계보가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노동의 범위를 넓게 확정을 져서 그 권한을 주는 것이 이제 어떤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적 측면에서의 민중당의 큰 틀이라면 그 사회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들은 친일청산 네, 그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이 네, 그렇죠. 네, 좀 네, 지금 이제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고요. 그 농민을 또 대표한 정책으로 농민 수당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 잠깐 그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농민 넘어가기 수당에 전에요. 대해서. 예, 예, 그럼 넘어가기 네, 전에 농민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정책 의저 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들어온 게 노동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노동보험. 네, 네. 노동보험을 저도 처음 접했는데 이제 대부분 기방 노동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이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노동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 노동보험은 또 어떻게 도입이 가능한 건지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용보험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 고용보험. 예, 그러니까 고용자에게만 구직을 할 때 도와주는 네. 급여를 주는. 네. 정책 의제 중에 그 획기적인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보험이라고 개념을 좀 도입한 것 같은데요. 그 노동보험에 대해서 지금 고용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노동보험은 어떤 우리가 도입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쓴 그런 고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 실직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제 퇴사하는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되고 외압에 의해서 그 실직을 하고 구직을 해야만 그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이걸 우선 넓혀야 된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그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자기 가게에서 네, 가족끼리 가족끼리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장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 아내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가족하고요. 예. 근데 이 아내의 노동은 실제로는 일을 하는데 전혀 어디에도 흔적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급 가족 종사자도 이건 이제 필수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혀지죠. 네. 그러면은 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뭐 플랫폼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네. 전부 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처럼 이제 그러니까 가입 범위가 우선 이제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구직급여만 주잖아요. 네. 근데 구직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재충전해야 되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직 준비 급여를 신설하는 겁니다. 뭐 실업급여하고 같은 건가요? 유럽의 그런? 유럽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는 5년에 한 번꼴로 그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재충전 급여하고 이직 준비 급여를 더 신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 그건 자발적으로 자기가 퇴사하는 경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주자. 실업급여를 줘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거를 5년에 한 번으로 이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충전 급여는 안식년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7년 동안 보험료를 건강하죠. 납입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네. 7년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 사람은 이제 뭐 이직도 하지 않고 실업도 안 되면은 자기가 좀 쉬고 보험료는 싶다. 냈는데 네. 보험금을 타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7년간 일을 하는 경우에 3개월 정도 안식월을 줘서 네. 그때 그냥 편히 쉴 수 있게 하자. 그 그거 3개월간의 참 좋습니다. 급여가 이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네, 네. 노동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참 반갑다 하겠는데. 예, 그게 요게 이제 재충전 급여고, 네.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직 준비 급여가 있는데 이직 준비 급여는 35세 이상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마다 한 번꼴로 이 네. 평균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4년 5개월, 4년 6개월에 이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그래 프랑스도 5년으로 하고 있어서 요걸 준용을 한 거고. 근데 35세 미만인 경우는 청년들은 이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일자리가 많지 않고 또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단기간에 또 그 사장들도 단기간에만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20개월을 주는 겁니다. 20개월을. 예. 그거를 한 번에 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설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외압에 의해서 실직할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는 그 직장에 계속 다녀도 재충전을 위해서 쉬는 기간에도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보험에서 우리가 낸 보험금으로 그 이거를 이제 지급해서 이제 이 일자리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자의 개념을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폭 늘리자. 실제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무급가족 종사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가정주부로 돼 있거든요. 직업이 없는 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참 도입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것을 최저임금에도 네. 지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 교육생 또는 뭐 수습기간, 그다음에 장애인은 군인들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적용시키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에도 노동보험에도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에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자는. 근데 지금 5, 60대들을 보면요. 사실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은 모시고 또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노후 저 보장은 같은 전혀 사람이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저도 예적금, 껴주십시오. 예, 예적금이나 보험을 깨면서까지 예.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왔거든요. 예. 전혀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국민연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조차 넣지 못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극빈층들. 국민연금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자영업자가 되든 네. 아니면은 뭐 노동자가 되든 네. 또는 사업주일 경우에라도 네, 네.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노후에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이게 원래는 노령연금이었잖아요. 네, 네.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게 오히려 첫 번째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네. 실제로 65세 이상 되는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 20만 그 원인데 20만 원 주기로 했던 거. 예, 이거를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쭉 올리게 되면 네. 지금 같은 경우 매달 만약에 50만 원씩 그 노인들이 그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네. 그러면은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는 이 방식이 아니어도 상당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이제 10년간 가입해야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이 10년을 그 못 채운 네. 경우에 네.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 또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 네. 영세 사업장, 영세 공장은 이걸 아예 못 내거든요. 네. 그 돈조차도 못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청에서 네. 이걸 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좋은 데인데 네. 어딘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주면 네. 그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크잖아요. 이 한계상에 있는 영세 공장이 이제 주로 이렇게 못 내는 건데 거기에 월 10,000원 또는 20,000원 정도를 계속 내주는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또는 실업이 생겼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정부가 그 요 10년을 채우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제 연금 소득이 가능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능한 그러니까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예. 전라도 신안에서 제가 얘기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요거는요. 네. 아까 얘기했던 네. 현재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이 네네. 동구청장을 할 때 네. 본인이 직접 시행했던 방안입니다. 시행을 아, 하셨군요. 예. 그러면서 또 예. 민중당 국회의원을 또 이렇게 아. 홍보해주는 이런 짧은 아, 참 좋은 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아, 것뿐입니다. 네네, 예.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 수급권 확보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노인들도 이렇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국가가 지방에서 이렇게 대신 내주면 이렇게 노후가 조금 보장이 되는 좀 살기 좋은 예. 이제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자살률이 최고인데 최고죠. 1인데 예, 노인 거기서 좀 빈곤율, 벗어났으면 노인 좋겠습니다. 자살률이 네. 뭐 심각하죠. 그 그래서 일이라는 이게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벗어났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네. 너무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렇죠. 베지테리언.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이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이렇게 항상 노인 공경하는 민중당이 있다고 하시는 거 네, 다시 네. 한번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 현역 의원일 때 그 정부 예산 원래 짜여진 거 말고 네. 추가로 갖고 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정부 예산에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매년 10억씩 갖고 왔고 전부 다 경로당 관악에서 경로당 다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 저 노인회 회장님이 몰랐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통합진보당 빨갱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인 공경하는 빨갱이가 어딨냐.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하고 다니실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좋은 일을 하면서도 노인들이 가장 또 싫어하는 정당이 또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고 그렇습니다. 좌빨이라는 어떤 예. 낙인을 찍어가지고요. 예, 이거를 뭐 진짜도 안타깝네.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예, 시대의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이게 원래 이제 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시련과 고난을 늘 겪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요거 좀 정리하면 네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복지 핵심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복지라고 해서 막 줘서 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의료 비용,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이제 감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여기서 오는 최소한의 소득 이런 것이 주는 그 사회적 효과, 상승 효과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에 어린이집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뭘로 주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돌보는. 네. 예. 근데 그 어르신들 굉장히 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건강도 좋아지시고 맞습니다. 소득도 생기고. 네, 이거 전부 다 공공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복지 정책 전반을 설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만큼의 권한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경제 문제, 복지 문제가 상당 정도 선순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각지대는 사회적 부조를 할 수도 있고 정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빈부 격차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농민 수당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정책 의제 중에 보니까 농민 수당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좀 도입한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전에 물론 좀 농민 수당이 그 전에도 있었다고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 농민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도입됐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농민 수당은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수당을 조금 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농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논농사를 짓는다. 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다 하면 논이 물을 담고 있는 이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홍수 조절을 산림만 하는 게 아니라 숲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서 이 농업 공동체, 농사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농민들에게 사회적 가치에 합당하는 만큼의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개념을 농민소득이라고 하든 또는 농민수당으로 하든 뭐 이 명칭을 뭐로 하든 간에 농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전 사회가 인정하고 농업을 잘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고요. 근데 이거를 무슨 학자나 농업 전문가들이 이걸 제안한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이제 자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가 이 농민수당에 대한 애착,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농민수당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된 거는 강진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강진은 이제 농업직불금을 이제 차용해 갖고 농업안전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 이제 지급하는 걸로 했고 강진이 어디 있죠? 강진 전남. 시청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저 밑에 예, 전남. 예. 해남 옆에죠. 조금 예, 들어줘 예. 보세요, 대표님. 네, 조금 위로. 예, 네, 위로. 이렇게 하면은 네네, 그 화면을 정도. 보이나요? 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잘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강진에서 시작됐고 음. 근데 이제 그 해남이 올해 이제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예. 해남은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강진과 해남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불이 붙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추진 또는 협의 중에 있고요. 경기도지사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 이제 농민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농민의 활동이 이제 왕성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것이 공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 농민수당 주는 것도 안 주려고 요걸 보건복지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요거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거 예. 요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질의를 보냈는데 보건복지부 답변이 완전히 예상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부합한다. 이건 필요하다. 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좋은 걸 하나 했네요. 그런데 이제 네. 동시에 네. 근데 농민수당은 이거 보니까 무슨 복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네. 이거 사실 이건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 농민수당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혼란과 발목에 발목 잡혔어요. 잡혀서 아, 이거를 비껴갈 수 없게 이렇게 지금 네. 현재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은 민중당은 전국에 있는 농민회 그 이제 전농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전농과 함께 요걸 한번 세게 밀어볼 생각입니다. 이건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아니 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저 고향이 또 남도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데는 아까 양주라고 그러셨는데. 예. 우리도 물론 내가 사는 데는 양주인데 예. 예. 양주도 거기 도농 복합이죠. 복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아직 이제 지체된 데도 많고 예. 또 연천 가천 이쪽 쪽은 가평이나 포천 쪽은 농부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호응이 아주 도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남도 쪽이나 이제 경북 이제 산악지대 또 충청도 내륙 쪽은 예. 이렇게 농사일을 해서 또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 넓은 농토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정말 농업이 그런 데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수당은 아직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사회적으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제 첫 관문 같은 것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는 농산물 제값받기. 사실 이것만 되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들어간 생산비보다 많이 받아서 일정 정도 수익이 당연히 남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장하는 체계. 그래서 이제 국가 수매 체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이제 농산물 제값받기라거나 그 다음에 농지 개혁. 지금 자기 땅 아닌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죠. 네. 이제 두 번째 농지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경자 유전. 예. 실제 농사 짓는 분이 전부 다 그 토지를 갖는 것이 맞다. 그럼요. 예. 이런 이제 근본적인 특히 농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농업이 소농 중심, 가정농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것도 이 구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 대기업 농에
외부에서 대기업농을 외부에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소농이 힘을 합해서 협업을 해서 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이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어머님도 그렇지만 대부분 저 시계열에 가보면 70살이면 아주 청년층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자들이 많아졌다. 예, 70살이 예. 그 젊은 층에 속하고 예, 그러니까 60이면은 아예 이제 막내 취급하고 60세, 그러죠. 50세가 청년회예요. 청년회를 구성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특히 농업 분야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이 이 쌀밖에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GMO 농산물 그냥 막 우더기로 들어와 가지고 WTO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농업이 다 거의 네.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정말 생존권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거는 분명히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현재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게 보면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수탈 착취하는 역사다. 그것을 앞장서서 그 해온 그 부서가 오히려 노동부죠.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기업편을 늘 들어오는 데가 노동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고가를 강제하고 농촌을 피폐화시켜서 도시로 내몰려서 그 값싼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게 하는 이런 그 농업 수탈의 역사였고 이것을 앞장서서 해온 것이 오히려 농림부였기 때문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노동부하고 농림부부터 없애야 된다. 네. 그래야지 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농림부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30대 때 노동운동 할 때 예. 그 구청 그 청소 대행 업체 그 사장이 너무 악덕 사장이어서 그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뭐 체불 당한 거부터 해서 뭐 강제로 일 시킨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다 모아갖고 근데 그분들이 직접 고발을 못해서 제가 그 노동부에 고발했거든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저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를 갖다 줬는데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를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저 그 기억도 사실은 끔찍하고 이제 이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더 하자면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얘네가 당 재산을 전부 다 국고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실도 이제 왜냐면 이제 이건 독립회계로 돼 있거든요. 네. 선관위에 이제 6개월마다 계속 보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의원실도 얘네가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사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인하러 나가서 그 선관위 직원에게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불법이 있었습니까? 불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 회계와 이제 당시 국회의원들 그 회계를 전부 다 종합한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법이 없어서 숨겨진 범죄를 탈탈 털어내 주십시오 하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했어요. 선관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불법을 포착한 경우에만 이걸 수사해달라고 하지 불법이 없는데도 한 불구하고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선관위 이것들 그러니까 개별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선관위가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 포갑에 앞장서는 역할을 네. 이놈들이 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노동부, 농림부 저희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 좀 지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한 거를 금융당국이 몰랐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건 뭐. 지금까지 이걸 계속 덮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촛불 이후에가 되니까 겨우 꼬투리가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 분식회계와 은폐 이런 정황이 나오고 뭐 삼성 에피스부터 다들 이제 한두 명씩 지금 구속되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기존의 금융당국이 몰랐을까?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2주간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 있어서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야기는 다음에 또 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곳이 있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죠. 강진하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남이 전부 다 이제 전액 그 지역 화폐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반은 지역 화폐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화폐가 이제 뭐 강진 사랑 화폐 뭐 또는 뭐 해남 사랑 화폐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분들이 그 이제 지정된 그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되도록이면 큰 마트 안 가고 동네 슈퍼 이용하고 예. 동네 가게 이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할 때도 예. 예, 백화점, 마트 깨있는 시민. 큰 마트 가지 않고요. 네, 아니. 동네 가게를 되도록이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심은 안 먹는다. 예.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저는 그 샴푸 안 쓰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저는 샴푸 안 씁니다. 예. 뭐 등등 뭐 이런 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인데 이게 이제 확산되고 이게 공감하다 보면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농민수당 조금 이제 정리가 됐을까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예. 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김재광 선생님. 네. 오늘 이야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네요. 저는 민중당 노동관계 정책에 대해서 네, 투쟁 현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네. 또 뵀죠, 더러 뵀죠. 네. 2016년, 17년 그 국정농단 세력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또 광화문광장에서 이렇게 뵀는데 그때 뵐 때는 먼 발치에서 먼 발치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민하고 또 이렇게 정치인하고 또 당대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직접 보고 또 저도 이제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민중당의 그런 정책 의제들 한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진솔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아마 저한테는 큰 새롭게 또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 또 진보 정당의 원내 일석이지만 그 일석이 백석만큼의 저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이제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눈높이를 좀 당부를 드린다면은 왜 그만큼의 열정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민중당이 의석수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많은 호응을 못 받는지 예. 내부적인 성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당연히 성찰할 그렇습니다.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은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하나로 이 정책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이상규 대표님 어떠세요? 아주 대담해 보시니까. 네, 저도 아주 좋은 자리였고요. 오늘 이렇게 주로 이야기한 우선 이제 농민 정책에서 농민 수당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거든요. 네. 농민들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께 알리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노동 정책에서 이제 얘기한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바꾼다거나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다 해소하는 이런 각각의 내용들은 현직 아주 따끈따끈한 네. 아직 채 완성이 안 된 네. 그런 이제 정책인데 같이 나누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민중당은 이 한국 사회의 부분적인 개혁이나 그 부분적인 손질로 그 촛불 민심의 뜻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도 파견법을 폐지한다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조금 이렇게 좁게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아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들을 정규직의 1.5배로 한다. 네. 딱 요거 하나로 싹 다 정리해버리자. 네. 네. 그리고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1가구 1주택 이거를 오히려 법제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부터 해서 근데 그냥 한 집만 가져라. 두 채 이상 갖지 말아라. 그렇게 아예 해버리자.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더 근본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해방 직후에 우리가 농지 개혁을 한 것처럼 저는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쓰는 거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지 말아라. 저는 그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제 적용돼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 개혁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아주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다시 또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 토호들. 지금 그렇죠. 선거제도로 하면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연동형 바뀌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직 선출자,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자산 신탁제. 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자산을 일정 한도로 규정을 해서 그 이상 되는 자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1인당 출마하지 못하도록. 1인당 이제 10억. 그러면은 이제 부부 둘이 살면은 20억까지 재산은 신탁해라. 아니, 사회. 20억 이상 20억까지는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근데 그 이상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환원하십시오. 아이들이 2명 있어서 4인 가족이면 40억까지는 갖고 계시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사회에 다 환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 강남의 집값이 작년에 서울에서 그 임대, 네. 전세 최고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예, 50억이었습니다. 50억. 전세 50억짜리예요. 그 전세가 50억입니다. 전세 50억. 매매가가 아니고. 예, 그 집은 팔면은 한 80억 이상 되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는 아파트 한 채가 3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4인 가족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경우에 아파트만 있겠습니까? 외제 승용차도 있을 거고, 그죠?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도 있을 거고,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4인 가족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선거 나오지 마시고 당신들 돈 많으니까 그 돈 마음껏 쓰십시오. 두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네. 정치 권력까지 가시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 쓰레기 국회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5억이더라고요. 예. 네.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저는 재산이 얼마셨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여서 제가 300명 중에 299명 중에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 그 네. 마지막 끝 번호가 또 누구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농사를 했던 분인데 네. 예, 이제 농업을 하면은 왜 농업 자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적자가 제일 많았고 네. 예, 제가 이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아쉬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뿐이 아니고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많이 나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은 정책을 말하고 시민은 정책을 토바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 정책을 말한다. 오늘 첫 대담 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